서슬퍼런 비수가 촛불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순간 칠성은 자신의 목을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신방의 문풍지는 밖에서 불어오는 삭풍에 덜컹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벌쭉 웃으며 침을 흘리던 신부분이의 눈빛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씌인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색시. 이게 무슨 짓이요? 그 칼은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오? 칠성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는 피 묻은 헝겊에 쌓인 녹슨 단검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고 초점 없이 풀려있던 동공은 어느새 칠성의 심장을 꿰뚫을 듯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칠성은 오늘 낮에 치른 혼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단돈 3냥에 사온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의 씨앗임을 직감하며 며칠 전 중매파가 찾아왔던 그 운명의 날을 떠올렸다. 열흘 전 칠성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으로 곰방대를 문 중매파 뺑덕어멈이 들이닥쳤을 때부터 불길한 징조는 예견되어 있었다. 이복의 칠성 총각, 자네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장가갈 엄두도 못 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내 오늘 자네 팔자를 고쳐줄 기막힌 혼처를 하나 물어왔네. 뺑덕어멈은 칠성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다. 칠성은 바치를 하다 말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에 혼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뺑덕어멈이 내뱉은 제안은 칠성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단돈 3냥일세, 엽전 3냥만 내면 튼튼하고 엉덩이 실한 색시를 당장 데려올 수 있단 말일세. 칠성은 순간 자신의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소 한 마리 값은 고사하고 병든 닭 한 마리 사기도 빠듯한 돈으로 사람을 데려온다니, 이는 필시 어딘가 하자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물건임이 분명했다. 칠성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보자 뺑덕어멈은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사실 머리가 조금 모자라기는 하네. 옆마을 박신의 셋째 딸인데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침을 좀 흘리긴 해.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힘은 장사라 농사일 거들고 밥 짓는 데는 아무 문제 없네.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기침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70줄에 들어선 노모는 중풍 기운이 있어 거동이 불편했고 칠성이 밭일하러 나간 사이에는 물 한 모금 떠 마시기도 힘겨운 처지였다. 며느리라도 있어 집안을 건사해 준다면 칠성도 한결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을 터였지만 가난이라는 굴레는 그 소박한 소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칠성은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지를 꺼냈다. 10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와 품팔이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 언젠가 어머님께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대접하려 했던 그 돈 3냥을 꺼내든 칠성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그래, 바보면 어떠한가. 내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밥만 축내지 않으면 그만이지. 사지 멀쩡하다니 그나마 다행 아닌가. 칠성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날 아침 일찍 뺑덕어멈을 찾아가 돈을 건넸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혼례날 아침 마을 어귀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축하보다는 조롱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세상에, 칠성이 저 녀석이 결국 바보한테
장가를 가는구먼. 3냥이라지? 개값도 안 되는 돈으로 마누라를 얻었으니 횡재라 해야 하나 망조라 해야 하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다. 사모관대라 해봐야 빌려 입은 낡은 관복이 전부였고 초래청에는 떡 대신 쉰내나는 보리밥 한 그릇이 올라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에서 내린 신부분이의 모습을 본 순간 칠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연지곤지는 삐뚤빼뚤하게 찍혀 있었고 입가에는 정말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분이는 칠성을 보자마자 헤헤, 서방님, 밥 줘, 밥 하며 소매로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고 칠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모만이 툇마루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며 가슴을 칠 뿐이었다. 그렇게 치욕스럽고 서글픈 혼례가 끝나고 마침내 첫날 밤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짓궂게 신방문을 뚫어보려다 하나둘 돌아가고 사방이 정막에 휩싸이자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족두리를 쓴 채 앉아있는 분이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낮보다 더 처량해 보였다. 부인, 배가 고프지는 않소? 상위에 밥을 좀 남겨두었으니 드시오. 칠성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분이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상위의 밥그릇을 손으로 쳐내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고 칠성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여. 내 비록 가난하여 진수성찬은 못 차려줬지만 어찌 곡식을 이리 천대한다는 말이오. 칠성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분이는 갑자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히히, 히히히. 밥이 문제야? 놈들이 오고 있어. 냄새가 나, 피 냄새가. 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보의 헛소리라기엔 너무나 또렷하고 섬뜩했다. 칠성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분이는 갑자기 저고리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칠성은 그녀가 숨겨둔 떡이라도 꺼내 먹으려는 줄 알았으나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러나 세월의 때가 묻어 녹이슨 단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변했다. 낮 동안 보여주었던 그 멍청하고 우둔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십 명을 베어본 무사처럼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이 칠성을 쏘아보고 있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분이의 얼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에게 다가왔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부인, 왜 이러시오? 내가 뭘 잘못했소? 칠성의 애원에도 분이는 대답 대신 단검을 들어 칠성의 목을 겨누었다. 칼끝이 칠성의 울대뼈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췄다. 칠성 서방, 내 말 잘 들으시오. 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모두 잊어야 하오. 만약 밖에서 쥐새끼 한 마리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로 당신과 어머니의 목숨은 없는 것이오. 칠성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이 정말 낮에 침을 흘리며 밥을 달라던 그 바보 처녀란 말인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칠성이 평생 보지 못한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분이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칠성의 가슴팍을 꾹 눌렀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숨기 위해 살기 위해 이곳에 왔소.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나를 그저 밥이나 축내는 바보 천치로만 대하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오. 그때였다.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박, 사박.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신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분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그녀는 잽싸게 단검을 이불 밑으로 숨기고 다시금 눈을 풀며 해벌쭉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서방님, 졸려, 자자, 응? 순식간에 바뀐 그녀의 태도의 칠성은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문 밖의 기척은 분명했다. 누군가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침을 바른 손가락이 문종이를 뚫고 들어왔다. 칠성은 숨을 죽였고 분이는 칠성의 품으로 파고들며 바보처럼 칭얼거렸다. 그러나 칠성의 가슴에 닿은 그녀의 손은 옷이 찢어질 만큼 강하게 칠성을 꼬집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문구멍으로 번뜩이는 눈동자 하나가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네 구경꾼의 눈이 아니었다. 살기를 띤 짐승의 눈, 무언가를 찾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칠성은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단돈 3냥에 얻은 바보 안에 첫날 밤에 꺼내든 단검, 그리고 문 밖에서 감시하는 정체불명의 시선. 평범한 소장농이었던 칠성의 인생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문 밖의 기척이 사라지자 분이는 다시금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칠성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요. 날이 밝으면 당신은 여느 때처럼 밭을 갈고 나는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미친년 노릇을 할 테니 그리 아시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벽 쪽으로 돌아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칠성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이불 밑에 숨겨진 단검 자루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3냥이라는 헐값에 팔려온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피바람을 몰고 올 운명의 예고편임을 칠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잠들 수 없는 밤, 칠성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구나.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박살이 난 부엌 살림과 난장판이 된 마당이었다. 간밤에 섯을 펄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같았다. 솥뚜껑은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끼던 옹기그릇 몇 개는 산산조각이나 파편이 흙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난리통의 한가운데에 분이가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놀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 반짝인다. 서방님, 이거 봐. 별이야, 별.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 범벅이었고 치맛자락은 어디서 굴한 흙탕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다. 칠성은 망연자실하여 마루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다. 지난밤 목에 칼을 겨누며 서늘한 경고를 날리던 그 여인은 환상이었던가? 지금 눈앞에서 침을 흘리며 깨진 사기 조각에 열광하는 이 여인이 정녕 어젯밤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란 말인가? 칠성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당장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로 가다 말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혀를 차기 시작한 것이다. 쯧쯧, 칠성이 저 위인 팔자도 참 기구하지. 3냥 주고 데려온 색시가 하루 만에 살림을 저리 작사를 내놓았으니 원, 어머, 저 꼴 좀 봐. 얼굴에 수치를 하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칠성네 어머니가 저 꼴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은 게 용타, 용해.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어 칠성의 귓속을 후벼 팠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분이에게 다가가 억지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 부인,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남들이 봅니다. 어서 들어가 씻읍시다. 하지만 분이는 칠성의 손을 뿌리치며 마당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다. 싫어, 싫어. 나 나갈 거야. 산에 갈 거야. 꽃 따러 갈 거야. 그녀는 칠성이 말릴 새도 없이 살인문을 박차고 밖으로 내달렸다. 칠성은 집신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그녀의 뒤를 쫓아야 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헐레벌떡 뛰어가는 칠성과 미친 듯이 춤추며 달려가는 분이를 보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동정은 칠성의 가슴에 멍 자국처럼 깊이 밝혔다. 분이는 마을 뒷산으로 거침없이 올라갔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길을 헤치고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재빨랐다. 칠성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며 그녀를 뒤따랐다. 부인, 거기 서시오. 거기는 뱀이 나오는 곳이오. 칠성의 외침은 산울림이 되어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분이는 칠성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덤불 속을 기어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칠성이 가까스로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 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흉측하게 생긴 나무뿌리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주섬주섬 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여? 쓸데없는 돌멩이는 버리고 어서 내려갑시다. 칠성이 다그치자 분이는 품에 안은 돌멩이를 뺏길세라 몸을 웅크리며 칠성을 노려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어젯밤처럼 차갑게 빛났다. 건드리지 마.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아주 작은 목소리, 바람소리에 묻혀 칠성조차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칠성이 멈칫하는 사이 분이는 다시금 해 예쁜 돌, 서방님 줄까 하며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돌멩이 하나를 칠성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 시각 칠성의 밭이 있는 아랫마을에서는 마을의 지주이자 칠성의 빚을 쥐고 있는 김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끈을 매만지는 그의 뒤로는 덩치 큰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김진사는 칠성의 척박한 밭을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빈정거렸다. 이보게 칠성이 놈은 어디 갔느냐. 듣자 하니 3냥짜리 바보 마누라 치닥거리 하느라 농사일은 뒷전이라지.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칠성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와 고개를 조아렸다. 분이는 칠성의 등 뒤로 숨어 힐끔힐끔 김진사를 쳐다보았다. 아이고, 진사 어른 오셨습니까? 밭을 비워 송구합니다. 칠성이 굽신거렸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툭 쳤다. 내 놈이 장가를 갔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꼴을 보니 가관이로구나. 거지 꼴을 한 신랑에 미치광이 신부라.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그려. 하인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칠성은 주먹을 꽉 쥐며 치욕을 삼켰다. 김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이를 향해 지팡이 끝을 겨누었다. 인연이 그 3냥짜리 물건이냐.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침 흘리는 년이 밭일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김진사가 지팡이로 분이의 치마를 들추려 하자 칠성은 반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어르신, 제 안사람입니다. 비록 모자란 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김진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소장농 주제의 지주의 앞을 막아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놈이 미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김진사가 칠성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등 뒤에 숨어있던 분이가 갑자기 으아앙 하고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인 척하며 김진사 쪽으로 넘어졌고 그녀의 품에 있던 흙
묻은 돌멩이와 나뭇뿌리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김진사의 비단 옷과 꽃신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옷, 내 비단 옷. 김진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진흙탕의 나뒹구는 꼴이 된 김진사를 보며 하인들은 웃음을 참느라 끙끙거렸고 칠성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신용을 하며 은근슬쩍 흙 묻은 손으로 김진사의 바짓단을 더 문질러대고 있었다. 내 돌, 내 예쁜 돌. 아저씨가 다 망쳤어. 분이의 통곡 소리에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다. 에이기, 재수 없는 것들. 내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올 가을 추수 때 두고 보자. 쌀 한 톨이라도 모자라면 내 놈들 뼈를 갈아버릴 테다. 김진사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칠성은 멀어지는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닥쳐올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옷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지만 칠성은 그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오히려 김진사의 옷을 버려놓은 그 우연한 실수에 묘한 통쾌함마저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분이를 냇가에 앉히고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겨주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 분이는 차가워, 차가워 하며 아이처럼 발버둥 쳤다. 칠성은 묵묵히 그녀의 발등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다. 투박하고 거친 자신의 손과 달리 분이의 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묘하게 희고 고운 태가 남아있었다. 부인, 앞으로는 함부로 산을 쏘다니지 마시오. 김진사는 무서운 사람이요. 오늘처럼 그랬다간 뼈도 못 추립니다. 칠성이 나지막이 타이르자 분이는 물장구를 치던 발을 멈추고 칠성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아주 잠시 그 눈동자에 물기 어린 연민과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물을 한 움큼 쥐어 칠성의 얼굴에 뿌리며 서방님 바보, 물놀이하자 하고 깔깔거렸다. 칠성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바보면 어떠한가. 내 식구인 것을. 칠성은 겉보기에만 바보일 뿐 속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키리라 다짐했다. 삼냥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녀를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밤 칠성은 하루 종일 시달린 고단함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옆자리에는 분이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하지만 자정 무렵 칠성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실눈을 뜨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다. 분이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낮에 산에서 주워온 그 쓰레기 같은 나뭇뿌리와 돌멩이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방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뭇뿌리를 약재처럼 분류하고 있었고 돌멩이들을 이용해 마치 군사작전 지도와 같은 복잡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낮에 김진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철없는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칠성의 뇌리를 스쳤다. 분이는 바닥에 글씨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가 쓴 글자를 읽어보려 했었다. 달빛에 비친 글자는 어렴풋했지만 칠성이 까막눈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획을 긋는 분놀림 비록 손가락이었지만은 서당 훈장님보다 더 힘있고 유려했다. 분이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등은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낮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밤에는 홀로 깨어 알 수 없는 고뇌를 짊어지는 여인. 칠성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어젯밤의 경고가 떠올라 꾹 참았다. 모르는 척하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분이는 작업을 마치고 흔적을 말끔히 지운 뒤 다시 칠성의 옆에 누웠다. 그녀의 몸에서 산과들의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묵향 같은 것이 나는 듯했다. 칠성은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김진사의 협박과 흉년의 조짐, 그리고 아내의 비밀. 칠성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이 방 안에서만큼은 그녀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는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밖에서는 흉년을 예고하는 건조한 바람이 밤새도록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기만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서 내리꽂히는 떼약볕은 대지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놓았고 타들어가는 논바닥에서는 메마른 흙먼지만이 풀썩거렸다.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퀭하게 들어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대흉년이었다. 칠성의 집 쌀독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비어버린 지 수일이 지났다. 노모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칠성은 텅 빈 부엌에서 물 한 사발조차 대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마른 세수만 반복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 어떻게든 죽이라도 쑤어 올리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 애타는 효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밖에서는 매미들이 찢어질 듯 울어대며 여름의 열기를 더하고 있었다. 칠성은 다 해진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갔지만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진 마당에 먹을 것을 구할 곳은 요원해 보였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 있는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냐? 김진사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마름 소작 관리인 최 씨였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칠성은 급히 달려나가 고개를 조아렸다. 최 서방님, 어인 행차십니까? 최 씨는 칠성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칠성의 코앞에 흔들었다. 진사 어른께서 자네 효심에 감복하여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일세. 자네 빚이 산더미라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문서에 수결 서명만 하면 쌀 2가마니를 내어주신다더군. 칠성의 눈이 번쩍 뜨였다. 쌀 2가마니면 당장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최 씨가 내민 문서를 본 순간 칠성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칠성 본인은 물론 훗날 태어날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김진사 댁의 노비로 귀속된다는 노비 문서였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쌀 2가마니에 내 인생과 자식들의 미래까지 판란이요. 칠성이 울분을 토하자 최 씨는 혀를 차며 문서를 걷었다. 싫으면 관두게. 굶어 죽는 건 자네 사정이지 내 알바 아니니 당장 내일이라도 빚 독촉이 시작될 텐데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네. 최 씨는 쌀쌀맞게 돌아서려 했다. 방 안에서 노모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칠성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자존심이고 양민의 신분이고 뭐고 당장 어머니 입에 미음이라도 넣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잠시만요. 칠성이 다급하게 최 씨를 부르려던 찰나 부엌 쪽에서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분이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양손에 흙투성이 풀뿌리를 잔뜩 쥐고 최 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자락에 흙을 묻혔다. 아저씨, 이거 먹어. 맛있는 거야. 흙 맞나? 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라 비틀어진 뿌리를
최 씨의 입에 쑤셔 넣으려 했다. 에이, 더러워. 저리 비켜. 이 미친년아. 최 씨는 기겁을 하며 분이를 밀쳐내고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다. 내일 다시 올 테니 생각 잘해. 그게 마지막 기회야. 최 씨가 사라지자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다. 아이고, 부인, 왜 그랬소? 그게 우리 어머니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칠성이 흐느끼자 흙바닥에 나뒹굴던 분이가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장난기 어린 바보의 눈이 아닌 냉철하고 지적인 여인의 눈이었다. 그녀는 칠성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헛간으로 끌고 갔다. 울지 마시오. 사내대장부가 고작 쌀 2가마니에 자유를 팔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분이의 서리빨 같은 꾸지람에 칠성은 눈물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이는 헛간 구석에 쌓아두었던 칠성이 쓰레기라고 타박했던 그 자루들을 풀어헤쳤다. 자루 안에서는 기이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확 풍겨 나왔다. 칠성은 눈을 의심했다. 그저 잡초 뿌리나 썩은 나무 토막인 줄 알았던 것들이 자세히 보니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분이는 그중 쭈글쭈글하고 검은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사람들은 그저 썩은 고구마인 줄 알고 지나치지만 이건 적하수오, 치허쇼우라는 약초요. 그것도 100년은 좋기 묵은 약물이지. 그리고 저기 있는 건 천마, 텐마. 요 중풍에 걸리신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차도가 있을 것이요.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이가 매일같이 산을 쏘다니며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 실은 미친 짓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부인, 이걸 어찌다. 칠성의 물음에 분이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잘랐다. 설명할 시간이 없소. 당장 이것들을 싸들고 읍내 장터로 가시오. 단, 김진산의 약재상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장터 끝머리에 있는 서역 상단에서 온 늙은 거상에게 가시오. 그 사람은 물건 볼 줄을 아니 제값을 쳐줄 것이요.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 자루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의 무게가 아니라 안에 숨겨진 노고와 지혜의 무게였다. 그리고 명심하시오. 분이가 칠성의 옷깃을 여며주며 덧붙였다. 가격을 흥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물건을 보여주며 산신령이 점지해준 물건이니 임자를 찾는다라고만 하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금화, 판파를 내놓을 것이오. 돌아오는 길에 쌀과 고기를 사오되 절대 남들 눈에 띄게 많이 사오지 마시오. 조금씩 티 안 나게 들여와야 하오.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칠성은 지게에 약초 자루를 싣고 그 위에 땔감을 덮어 위장한 뒤 읍내를 향해 뛰다시피 걸었다. 등 뒤에서 분이가 다시 서방님, 올 때였사와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바보 연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저토록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사는 것일까? 읍내 장터는 흉년 탓에 한산했다. 칠성은 분이가 일러준 대로 장터 끝머리에 허름한 객주를 찾았다. 푸른 눈을 가진 서역 상인과 늙은 객주가 앉아 있었다. 칠성이 쭈뼛거리며 땔감 밑에서 약초를 꺼내놓자 늙은 객주는 심드렁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칠성이 적하수호를 꺼내놓는 순간 객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꺼내 약초를 살폈다. 이보게, 이걸 어디서 났는가? 이건 황실 진상품으로나 들어가는 최상품일세. 객주가 호들갑을 떨자 서역 상인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칠성은 분이가 시킨 대로 침착하게 말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물건이니 임자를 찾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객주는 두말 없이 전대에서 묵직한 은양 꾸러미를 꺼내놓았다.
쌀열 가마니는 좋기 사고도 남을 거금이 칠성의 손에 들어왔다. 칠성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쌀 2말과 고기 2근, 그리고 어머니 드릴 약탕기만 사서 급히 장터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칠성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마을에 도착했다.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에 쌀을 채우고 고기를 삶아 어머니께 바쳤다. 노모는 오랜만에 맡는 고기 냄새에 눈물을 흘리며 국물을 들이켰고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분이는 옆에서 밥풀을 얼굴에 묻히며 고기 하고 떼를 썼지만 칠성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자 남몰래 칠성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짧은 접촉을 통해 칠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이자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칠성은 곤히 잠든 어머니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노비가 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가족은 살았다. 그러나 평온은 잠시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집 사랑방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뭐라고? 칠성이 그놈이 장터에서 고기를 사다가 어미를 먹였다고? 김진사가 곰방대를 재떨이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마름 최 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보고했다. 예, 분명합니다. 어제 장터 왈자패 놈들이 칠성이가 은양을 쓰는 걸 봤다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갑자기 돈이 났다면 필시 도둑질을 했거나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김진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자신의 덫을 피해간 칠성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다. 감히 내 노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딴 주머니를 차 이놈이 내 땅에서 난 곡식이나 물건을 빼돌린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바보 마누라 데리고 무슨 재주로 돈을 만진단 말이냐. 김진사는 서랍을 열어 장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칠성의 빗 항목에 영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 최서방 당장 관아에 가서 사또께 고하거라. 칠성이 놈이 내 소장료를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니 이 조작된 장부를 들이밀 거라. 김진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돈이 좀 생겼다니 다행이구나. 그 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관아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생겼으니 어디 한번 그 바보 마누라가 널 구해낼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김진사의 음모가 검은 먹물처럼 퍼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칠성은 밭에 나가 자풀을 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멀리서 분이가 산등성이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아니라 관아 쪽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또다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지옥의 입구가 아가리를 벌린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칠성은 관아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시야를 가렸고 무릎이 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감히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놓여 있었고 굵은 곤장을 든 나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의 등 뒤로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동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 틈에는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어 눈조차 뜨지 못하는 칠성의 노모가 이웃집 안악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칠성은 어머니를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칠성의 절규는 매미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청마루 위 사또는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해대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진사는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며 사또에게 무언가 속닥거렸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네, 이놈 칠성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 소리가 찌르듯이 울려 퍼졌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뼈 빠지게 농사지어 어머님을 봉양한 죄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칠성의 항변에 김진사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다. 허허, 이놈이 멍석마리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사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사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사또 앞 탁자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이놈이 지난 5년간 소작을 하면서 몰래 빼돌린 곡식의 양이 쌀백 가마니에 달합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어디서 훔쳤는지 모를 돈으로 고기를 사 먹고 호의호식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돈이 났겠습니까? 김진사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사또는 장부를 대충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실토할 때까지 뼈를 부러뜨려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나졸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나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십자 형틀에 사지가 묶이고 바지가 내려가 엉덩이가 드러났다. 한데요. 집장사령의 외침과 함께 넓적한 곤장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다. 으악! 칠성의 입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은 번개처럼 전신을 타고 흘렀다. 두대요. 또다시 곤장이 내리꽂혔다. 칠성의 의식이 가물거렸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아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비켜. 우리 서방님 밥 줄 거야. 밥 먹을 시간이야. 익숙한 목소리, 분이었다. 나졸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분이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그들의 팔을 빠져나와 관아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다. 서방님, 아야해. 호해줄까? 분이는 형틀에 묶인 칠성에게 달려들어 엉덩이의 입김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엄숙해야 할 재판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고 사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저 미친년이 관아가 어디라고.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김진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분이를 끌어내려 하자 분이는 갑자기 김진사가 바친 장부를 낚아채 품에 안고 뒹굴었다. 내 거야, 내 그림책이야. 안 줘. 분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장부를 놓지 않았다. 김진사는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년이, 그게 어떤 장부인데 찢어지면 네 목숨으로도 못 갚는다. 김진사와 분이가 장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런데 그때 분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변했다. 그녀는 몸싸움을 하는 척하며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펴서 사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바보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뼈가 있는 말을 툭 던졌다. 어라? 이상하다. 3년 전에는 비가 안 와서 냇물이 다 말랐는데 왜 논에서 쌀이 펑펑 쏟아졌지? 하늘에서 쌀비가 내렸나? 분이의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또는 부채질을 멈추고 분이를 내려다보았다. 바보의 헛소리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3년 전 임진년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조정에서 구휼미를 풀 정도의 대흉년이었다. 그런데 장부에는 풍년이 든 해보다 더 많은 소작료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자 분이는 한술 더 떠 장부의 침을 탁 뱉었다. 에이, 지지, 먹물 냄새나. 어제 쓴 건가 봐. 침이 묻은 장부의 글씨가 검게 번져나갔다. 5년 전에 썼다는 글씨가 물기에 닿자마자 번진다는 것은 먹이 종이에 완전히 스며들고 산화될 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즉 최근에 급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인연이 감히 신성한 장부에 침을 뱉어? 사또, 저 미친년의 헛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김진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또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사또는 나졸에게 눈짓하여 장부를 가져오게 했다. 번진 먹물 자국을 확인한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또는 칠성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형 집행을 멈추라. 그리고는 형틀 아래 엎드려 있는 분이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네가 바보가 아니로구나. 고개를 들어라. 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침을 흘리는 바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사또를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그 자태는 시골 안악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기품있고 우아하여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소인, 비록 천한 안악이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렸다. 경국대전 호전 오딘에 이르기를 재해로 인해 수확이 사할에 미치지 못하면 조세를 감면하고 소작료 또한 탕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3년 전 대가뭄 때는 나라님도 근심하여 수라상의 반찬수를 줄이셨거늘 김진사 댁의 논에서만 풍년이 들었다니 이는 하늘을 속이고 땅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분이는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또한 묵은 장부는 종이의 색이 바래고 먹빛이 은은해지는 법이나 이 장부는 종이가 빳빳하고 먹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는 필시 칠성 서방을 모함하기 위해 어젯밤 급하게 위조한 것이 명백하옵니다. 사또께서는 해안으로 굽어 살피시어 억울한 백성의 누명을 벗겨주소서. 분이의 논리정연한 변론에 김진사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칠성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부셨다. 흑투성이 얼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해 보였다. 사또는 무릎을 탁 쳤다. 명쾌하도다. 내 말이 구구절절 옳도다. 사또는 분노에 찬 눈으로 김진사를 노려보았다. 김진사, 듣거라. 네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관아를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여봐라. 당장 김진사를 포박하고 저 가짜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하라. 그리고 김진사의 곳간을 열어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또, 억울합니다. 전연이 요물입니다. 바보인 척 저를 속이고 김진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박하여 무릎을 꿇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형틀에서 풀려난 칠성은 다리를 절뚝이며 분이에게 다가갔다. 부인,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이는 칠성의 상처난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많이 아프셨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칠성이 만세, 칠성내 색시 만세. 그동안 김진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칠성의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하지만 사또는 분이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는 분이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잠깐, 부인. 그대의 식견과 기계는 보통 여인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어찌하여 바보 행세를 하며 시골 구석에 숨어 살았는가? 사또의 질문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칠성도 숨을 죽이고 분이를 바라보았다. 첫날 밤에 그 서늘했던 눈빛, 밤마다 남몰래 쓰던 글씨, 그리고 오늘의 이 놀라운 활약. 모든 의문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사또에게 바쳤다. 주머니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 유팔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 아래로 내려왔다. 사또의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하게 변했다. 이것은 대제학, 대감해.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떼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길 필요가 없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저는 5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신 홍문관, 대제학이 대감의 여식, 이연, 리윤이라 하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역적의 딸,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그것이 바로 3냥짜리 바보 아내의 진짜 정체였던 것이다. 칠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양반댁 규수였다니. 그리고 그토록 엄청난 비밀을 안고 그 좁은 초가집에서 바보로 살아왔다니. 분이, 아니, 이연은 칠성을 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속여서 미안해요, 서방님.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숙연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어와 칠성과 이연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운명의 파도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김진사의 고함 소리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연이 내민 옥패 하나로 인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 들었다. 반쪽짜리 옥패의 단면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은 왕실에서 하사한 것임이 분명한 봉황의 날개였다. 사또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이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정녕 아가씨가 맞으시군요. 소인, 일찍이 대감마님의 문화에서 글을 배웠던 박서생이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차명을 당하시던 날 아가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밤잠을 설쳤는데 이리 살아 계셨다니요. 사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콧대 높은 사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이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사또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세요. 저는 더 이상 대제학의 딸이 아닙니다. 그저 칠성이라는 농사꾼의 아내, 분이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아니옵니다.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보살펴 살아남으셨으니 이제라도 신원을 회복하셔야지요. 제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려 대감마님의 억울함을 풀고 아가씨의 신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사또의 호언장담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칠성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내가 흙투성이 손으로 밥을 달라던 그 여인이 저 높은 구름 위의 존재였다니. 그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뒷걸음질 쳤다. 감히 자신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귀한 분을
고작 삼량에 사와서 부려먹으려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때 포승줄에 묶인 김진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모략이다. 역적의 딸년이 살아있다면 당장 잡아 죽여야지. 어찌 절을 한단 말이냐. 사또, 내 놈도 한통속이냐.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내 이놈,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 대감마님의 충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거늘 간신배들의 모함에 돌아가신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감히 역적 운운하느냐. 여봐라, 저 추악한 탐관오리를 당장 하옥하라. 내 친히 조정에 보고하여 저놈의 재산을 몰수하고 삼족을 멸할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김진사를 질질 끌고 나갔다. 안 돼, 내 돈, 내 땅. 김진사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자 관아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사또는 칠성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참으로 큰일을 했네. 귀한 분을 지켜주어 고맙네. 내 자네의 노고를 잊지 않겠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과 이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으면 분이가 서방님, 업어줘 하며 매달렸을 테지만 지금 그녀는 뒷짐을 지고 조용히 걷고 있었다. 칠성은 감히 그녀의 옆에 서지 못하고 두어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노을이 지는 들녘,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그녀의 것은 고귀해 보이고 자신의 것은 초라해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관아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지나 않았나 걱정했다. 그래, 몸은 성하냐? 노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의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이연은 활짝 웃으며 노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천하장사분이 아닙니까? 사또가 제 기세에 눌려 절을 하더이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싹싹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더 이상 바보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칠성은 툇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신방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연이 나왔다. 그녀는 깨끗한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서방님, 왜 거기 계십니까? 밤이 찹니다. 들어오세요. 이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칠성은 머뭇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연은 칠성을 자리에 앉히고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았다.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다. 저는 5년 전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추격자들을 피하기 위해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았지요. 그러다 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 우연히 서방님을 보았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를 보셨다고요? 이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밭에서 일하다가 다친 까치에게 자신의 도시락 밥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업고 냇가에서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도 보았지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비록 가난하지만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따뜻한 울탈이 아니라면 숨을 죽이고 살아도 비참하지 않겠구나 하고요.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은 그저 3냥짜리 일꾼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함을 알아봐 준 것이다. 하지만 부인, 나는 무지렁이 소장농이고 부인은 명문가의 규수 아닙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이제 누명도 벗게 될 테니 한양으로 가셔서 좋은 짝을 만나셔야지요. 칠성이 고개를 떨구자 이연은 손을 뻗어 칠성의 거친 손을 잡았다. 삼냥.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서방님은 단돈 3냥으로 저를 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3냥은 서방님의 전 재산이자 피땀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저를 받아줄 사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서방님은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 귀한 분입니다. 칠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내 대장부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아내의 그 깊고 넓은 마음에 감복하여 엉엉소리 내어 울었다. 이연은 그런 칠성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의 아내로서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글도 가르쳐 드리고 농사 짓는 법도 더 연구하여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칠성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진정한 의미의 합방을 치렀다. 더 이상 칼도 거짓도 두려움도 없는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았다. 사또의 장계 덕분에 조정에서는 이연의 부친인 이 대감의 영모 혐의를 재조사했고 결국 무죄가 밝혀졌다. 왕은 크게 뉘우치며 이연에게 가문의 자귀를 돌려주고 막대한 하사금을 내렸다. 한양의 고관대작들이 가마를 보내 이연을 모셔가려 했으나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나의 자리는 이곳, 내 지아비와 시어머니가 계신 이곳입니다. 그녀는 하사받은 재물의 대부분을 흉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과 이연을 생불산 부처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칠성의 집은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지만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었다. 사랑방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칠성과 이연을 쏙 빼닮은 삼남 이녀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심성이 고왔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니었다. 이연에게 글을 배운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촌장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해주곤 했다. 얘들아, 이 아비가 말이다. 너희 어미를 단돈 3냥에 데려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에이, 아버지, 또 그 거짓말 하며 까르르 웃었고 부엌에서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던 이연도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칠성과 이연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진사가 쫓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게 된 땅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칠성은 며칠 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어머니의 묘소에 절을 올리고 이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칠성의 손과 여전히 곱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연의 손이 맞닿았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한양의 기와집 대신 이 총구석에서 흙 묻히며 산 것을. 칠성의 물음에 이연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천하를 얻어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곳이 없다면 감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과 함께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잤고 매일 아침 희망을 보았습니다. 3냥이 아니라 10,000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멀리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새참 드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과 이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처녀를 3냥에 샀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칠성이 산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진심이었고, 이연이 얻은 것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든든한 사랑이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칠성과 이연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수년이 흘렀다. 칠성의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이연의 눈가에도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았으나 두 사람의 금슬은 신혼 때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사 이 부부가 일군 재산은 산을 이루고 밭을 덮을 만큼 불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다.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쌀밥에 고깃국보다는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더 달게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칠성어른, 이연을 삼냥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특히 이연의 벼로인 삼냥마님은 처음에는 조롱 섞인 별명이었으나 이제는 단돈 삼냥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을 구한 지혜의 상징이 되어 인근 고을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유례없는 흉작이 인근 고을을 덮쳤다. 칠성의 마을은 이연의 지혜로 미리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종자를 개량하여 피해를 면했으나 강 건너 옆 고을은 사정이 달랐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유민들이 하나둘 강을 건너 칠성의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는 누더기를 걸친 채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싹 텄다.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한데 저 많은 입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곳간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자칫하다간 우리까지 굶어 죽는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지만 생존의 공포 앞에서는 인심도 흉해지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의 집 사랑방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열렸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장남 돌석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집 곳간을 열어 유민들을 먹이고는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러다간 우리 집안의 기둥뿌리마저 뽑힐까 두렵습니다. 이제 그만 구유를 멈추고 마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석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칠성은 곰방대만 뻐끔거리며 묵묵부답이었고 다른 자식들도 형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이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낡은 엽전 새잎을 들고 있었다. 삼냥이었다. 그녀가 시집올 때 칠성이 주었던, 그리고 그녀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그 삼냥과 똑같은 액수였다. 이연은 자식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그러나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돌석아,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이 삼냥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돌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야 쌀 한 말 값도 안 되는 적은 돈이지요. 이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이 삼냥은 너희 아버지가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나를 데려온 돈이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장가냐 하며 이 돈을 아꼈다면 지금의 너희도 이 기와집도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곡식을 살리는 법이다. 그녀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밝게 빛났다. 내일 아침 곳간을 모두 열어라. 단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유민들에게 일감을 주어라. 마을에 무너진 담을 쌓고 흙길을 다지게 하여라. 일한 대가로 쌀을 내어준다면 그들도 당당할 것이고 우리 마을도 정비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칠성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렸다. 칠성은 직접 지게를 지고 나와 쌀가마니를 날랐고
이연은 부엌에서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였다. 주인 내외가 솔선수범하니 불만을 토로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유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을 나르고 흙을 파냈다.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다. 남루한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명이 바랑을 메고 마당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쌀이나 돈을 구걸하는 대신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칠성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이 댁의 주인장은 삼냥으로 천하를 샀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칠성은 껄껄 웃으며 노승을 맞았다. 허허, 천하라니요. 그저 사람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노승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사람 하나가 곧 천하건을, 그 이치를 아는 놈이 쌀독은 왜 비우는가? 내 놈이 굶어 죽으면 그 천하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미친 스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나온 이연이 노승을 유심히 보더니 공손하게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곡식은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이며 목숨은 나누어야 길어지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저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눈앞의 생명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산송장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이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듣던 대로 여장부로고 내 똥오줌 못 가리는 척하며 밥을 축내던 그 바보 처녀가 이리 변했을 줄이야. 이연의 눈이 커졌다. 아니, 스님은, 노승은 쓰고 있던 삿갓을 벗었다. 머리는 깎았지만 그 눈매는 낯이 익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이연의 아버지 이 대감과 함께 조정에서 동문수학했던 벗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다 정쟁에 휘말려 낙향했던 월산 거사였다. 그 역시 세상을 등지고 출가하여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자네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네. 대제학의 여식이 시골 농사꾼의 아내가 되어 흙흙을 만지며 산다기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나 확인하려 했지. 헌데 와서 보니 내가 틀렸어. 자네는 지금 한양의 그 어떤 정승판서보다 더 큰 정치를 하고 있구먼. 월산 거사는 칠성의 손을 잡았다. 자네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세. 아니, 자네가 복을 지은 사람이지. 삼냥으로 산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네의 운명이었네. 그날 밤 월산 거사는 칠성의 집 사랑방에 머물며 밤새도록 칠성, 이연 부부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칠성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 글 한 구절을 써주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직산지가 삐어유행,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너희 어머니가 삼냥의 가치를 잊지 않았기에 너희가 있다. 너희 또한 훗날 세상에 나아가거든 재물을 모으는 재주보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먼저 익히거라. 다음 날 아침 월산 거사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당도했다.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인근 고을 수령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구휼미를 풀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월산 거사는 암행어사의 스승이었고 제자에게 서신을 보내 칠성 마을의 사정과 인근 고을의 참상을 알렸던 것이다. 또한 조정에서는 칠성과 이연의 선행을 높이사 의로운 백성이라 칭송하며 쌀 100가마니와 비단을 하사했다. 하지만 칠성과 이연에게 가장 큰 상은 재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구제받은 유민들이 칠성의 집마당에 큰 비석을 세워준 것이었다. 비석에는 거창한 글귀 대신 투박하게 조각된 그림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엽전 셋입 그리고 서로 맞잡은 두 손. 그것은 그 어떤 송덕비보다 빛나는 삼냥의 기적을 기리는 마음의 징표였다. 세월은 다시 흘러 칠성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다. 그는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백발이 된 이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이연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부인, 내 인생 최고의 흥정은 바로 그날 삼냥이었소. 고맙소.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어서. 칠성이 숨을 거두자 이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니요, 서방님. 제가 고맙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승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내 금방 따라가리다. 칠성의 장례식은 마치 국장, 거점, 과도 같았다. 인근 고을에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모여들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통곡하니 그 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그리고 1년 뒤 이연 또한 조용히 칠성의 뒤를 따랐다. 자식들은 부모의 유언에 따라 두 사람을 양지 바른 언덕에 합장했다. 무덤 앞에는 월산거사가 써주었던 글귀와 삼양 역전 모양이 새겨진 비석이 나란히 섰다. 후대 사람들은 그 언덕을 삼양고개라 불렀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사람들은 삼양고개에 올라 칠성과 이연의 무덤에 절을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단돈 삼냥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다.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흐르고 흘러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의 늙은 팽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의 예시하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바보 처녀와